크로니클 채널에서 중세 시기 최강의 기병군단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몽골 타타르 기병대를 다룬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전문가들이 몽골 타타르 기병대가 동시대 다른 군대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우수하고 월등했는지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은 크로니클 채널 다큐를 기반으로 중세 유라시아 최강의 몽골 타타르 기병대에 대해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영어 단어로 야만인 무리를 뜻하는 호드라는 단어도 이 몽골 타타르 기병대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호드라는 단어는 캠프를 뜻하는 타타르 단어 오르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옥에서 올라온 타르타로스라는 단어의 기원 또한 당시 유럽 기독교 세계를 침략한 몽골 타타르 기병대에서 기원이 되었는데, 이 단어들의 어감에서 느껴지듯 몽골 타타르 기병대를 마주한 외지인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몽골 타타르 기병대는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을까요? 몽골 기병대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의 근원은 바로 초원에 거주하면서 단련된 유목 생활 방식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그들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어린 남자아이가 말 타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걷는 법을 배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초원 지역의 남자들에게 말은 그들 수족의 한 부분과도 같았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전시에 4마리 이상의 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 한 마리가 지치면 다른 말로 번갈아가며 갈아탔고, 이를 통해서 60km 이상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들이 동시대 다른 군대와 비교했을 때 기동력과 행군 속도에 비교 우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식량이 부족할 때는 병들거나 지친 말을 잡아서 육포를 뜨거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샤브샤브 형태로 먹기도 했고, 식수가 부족할 때는 말 젖을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몽골 타타르 기병대에게 말은 전시의 단순한 이동수단 역할뿐 아니라 보급품, 식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몽골 타타르 기병대의 강점과 우수성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들이 활용한 말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쟁사 전문가 스티븐 텀블은 자신의 저서에서 몽골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작지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몽골의 말은 대략 135에서 145cm로 유럽이나 중국의 중형마에 비해 체구가 작지만 그만큼 사료나 물도 적게 먹어서 유지 비용이 덜 들고, 덩치가 큰 다른 말 품종과 비교했을 때 속근육이 발달해 속력과 지구력이 뛰어나 장시간 이동에도 비교 우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대초원에서 자라난 몽골 말은 또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뛰어난 적응력과 생존력이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몽골 말은 겨울철 건초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발굽으로 땅을 파서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말굽을 박아야 이동하기 용이한 유럽의 말들과 비교해서 말굽을 박지도 않은 상황에서 산길, 평원, 계곡 등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몽골 말의 유용성은 동시대인들에게 감탄을 선사했습니다. 헝가리 원정 당시 몽골 기병대를 본 유럽인들은 몽골 말이 발굽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바위와 돌들이 무성한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마치 사냥과도 같았다고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몽골 말과 더불어서 이 말을 다루는 기수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초원의 남자들은 한마디로 숨쉬듯이 싸움을 하고 전투를 했다고 할 정도로 투쟁은 이들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몽골 사회에서 병사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고, 전시든 평시든 15세에서 60세까지 모든 남성들은 사냥에서부터 부족한 전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초원에 사는 유목민 그룹들은 한 곳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 과정에서 게르라는 천막을 분리 조립하고 다른 구역 정찰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부족들 간의 영역 다툼 싸움에 참여하는 등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군사훈련과 유사했으며, 몽골 남성들은 속된 말로 본투비 전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몽골 제국사에서는 몽골 기병대 전술의 기원에는 네르게라고 불리웠던 몽골인들의 집단 사냥관습에 유래했다고 언급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활 쏘는 법을 익히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나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가축과 사냥감 무리들을 한 번에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냥꾼 무리들이 원형을 이루고 서서히 압박해가면서 몰아세우는 사냥 방식을 애용했는데, 이는 몽골군이 적군과 싸울 때 주로 쓰는 전술과도 유사했으며, 이러한 포위 전술은 헝가리와 폴란드군을 상대로 벌인 1241년 모의 전투와 리에그니치 전투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몽골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어땠을까요? 일단 이들의 말 안장에는 양기름이 발라져 있었는데, 이는 비가 올 때 부식이 되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안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높았는데, 이는 기수가 말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활을 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몽골 기수들이 사용하는 활은 유럽 지역에서 사용하는 활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았는데요. 이 또한 말에서 주로 싸우는 몽골 기수들에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몽골 기병은 도망가는 척하다가 적군이 따라오면 몸을 뒤로 틀어서 활을 쏘기도 했는데, 이 작은 활은 몽골인들이 전투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짓 후퇴 같은 기만 전술에서 기수들이 앞뒤 좌우 방향 관계없이 말에서 더 편하게 활을 쏘게 해주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의 강점은 그들의 기동력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몽골군이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유럽이나 중국 군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가볍지만
내구도는 높은 라멜라 갑옷과 비단 소재의 조끼를 입은 데서 기인했습니다. 특히나 몽골군이 적군의 활을 맞았을 때 화살이 비단에 걸린 채 살에 박히게 되었는데 이때 비단을 부드럽게 풀어 화살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화살을 맞게 되면 박힌 화살을 제거하기 위해 살점을 제거하거나 많은 출혈이 나서 치료에 애를 먹은 다른 군대에 비해서 몽골군은 비단조끼 사용을 통해서 전투 중 화살을 맞은 병사들이 더 안전하고 더 위생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병사들 개개인이 더 빨리 전투에 복귀하고 인명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전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통합시킬 리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당시 몽골 초원은 오랜 기간 부족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군웅할거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몽골 부족들은 초원 내부에서 서로 충돌하고 반목하는 상황을 반복했는데 이 상황에서 칭기즈칸이라는 리더가 등장해서 몽골 초원을 평정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내부 충돌과 반목을 없앴으며 무엇보다도 호전적인 부족 전사들의 전투력과 팽창 욕구를 몽골 초원 바깥의 외부 지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칭기즈칸은 주트, 민간, 투맨이라는 단순하지만 유용한 십진법 체계를 도입해서 부대를 질서정연하게 통합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개개인의 전투력만 높은 몽골 기병들의 조직력과 규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몽골 기병은 전시의 빠른 기동력을 살려 척후 활동과 정탐 활동에 강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몽골 기수들의 빠른 기동력 그리고 우리에게 역참이라고 알려진 네트워크는 몽골군의 첩보전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전쟁사 연구자들은 몽골 군단은 적군과 한 차례 회전을 벌이기 이전 적군의 진지와 군단 배치, 보급로 등을 정탐하고 그에 따른 적군의 강점과 약점을 취합한 후 전투를 벌인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날 몽골군이 정보전에서도 매우 능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칭기즈칸의 몽골 군대는 초원에서 단련된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기병 위주의 전략 전술만 고집하지 않고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평지 전투에서 적군과 맞다이로 붙는 상황에서 그들이 오랜 기간 초원에서 갈고 닦은 전술이 효과적이었지만 중국, 페르시아, 유럽 등 성벽이 있는 요새화된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기병 위주의 전술은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몽골군은 점령지에서 포로로 잡은 기술자와 공성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성탑과 투석기 등을 제작해 도시를 함락하기도 했으며 정복 활동 과정에서 현지인과 현지 기술을 취득하는 데 적잖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몽골군은 중국을 정복한 후 화약을 접하게 됐는데 이는 이후 몽골군이 사용한 화염투석기, 포, 나프타 발사기 같은 무기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역사와도 관련된 고려 시기인 13세기 일본 정벌기 때도 몽골군이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 후 일본 침공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폭탄은 일본어로 테츠아우라 불리며 뇌격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화약을 이용한 초기 폭발 무기로 금속 껍질 안에 화약과 쇠구슬을 넣어 폭발 시 파편을 퍼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측의 침공 기록에는 철제 및 대나무로 만든 포가 빛과 불을 내뿜고 2000에서 3000개의 쇠붙이 파편을 발사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는 몽골군이 중국 점령 후 그들의 화약 무기를 일본 원정에서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몽골군은 자신들의 정복 활동에서 자신의 군대와 군사 전략에만 의존하지 않고 점령지의 현지 기술과 현지인들을 등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이든 타이든 사로잡힌 포로들이 몽골군 부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몽골군 특유의 심리전 전술인 카라시 전술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로잡은 포로들을 소위 고기방패로 내세워서 적군이 공격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들다가 급습을 한다든지 혹은 이 포로들을 죽을 위험이 높은 임무에 투입하는 등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몽골군의 전략 또한 동시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카라시 전술 이외에도 몽골 기병은 평소 말들을 4마리 이상 끌고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적군들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규모가 큰 군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만 전술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말을 타고 행군하는 와중에 일부러 먼지를 일으켜서 실제보다 더 규모가 커 보이게끔 기만을 하거나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짓 후퇴 전술에서 도망가는 척하다가 먼지를 일으켜 적군의 시야를 가린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기습을 하는 등 몽골 기병대는 전장에서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닌 심리전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며 대제국을 이룩한 몽골 제국 건설의 주역 몽골 기병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기병은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교훈과 시사점을 줍니다. 몽골 기병에 대해서 다수의 저서를 쓴 스티브 텀블은 몽골 기병이 활동한 13, 14세기 기간 동안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지역의 평지, 사막, 산악, 정글, 해안가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팽창과 정복 활동을 거듭하면서 단순히 학살과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적응과 학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전술을 진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초원에서 단련된 몽골 기병의 높은 전투력만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기에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광대한 제국을 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